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벌써 도착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뭐 이야기부터 포문을 열어야 되겠네요. 공천 후폭풍. 먼저 여당부터 가보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요. 이 새누리당 공천심사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으로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 7차 공천심사 단수 추천 11곳 가운데 7곳을 보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새누리당 공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 국장님. 이 김무성 대표가 일단 단수 추천 지역 11곳 중에 7곳 네. 그리고 우선 추천 지역 1곳 이렇게 해서 좀 당원당규 위반 좀 가능성이라든지 또 이른바 상향직 공천제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게 당 대표로서 네. 이의 제기를 좀 했고요. 근데 김무성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은평을이죠. 이 공천 배제된 이유가 이제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뭐 그런 부분들인데 네. 이재호 의원 하면은 원내대표 2번 지냈고 네. 또 장관 정무장관도 지냈지 않습니까? 네. 또 어쨌거나 5선 의원 5번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정체성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제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선 추천 지역 같은 경우에 주호영 의원 대구 수성을이죠. 거기 같은 경우도 주호영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서 뭐 테러방지법 통과 이런 데 큰 역할을 했고 네. 또 지역구 관리를 잘해서 뭐 단수 추천 그러니까 혼자만 단독 신청을 한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왜 갑자기 여성 추천 지역으로 거기를 선정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 네. 이 부분은 주호영 의원 이 우선 추천 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네. 지금 제의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등등등 이유를 했고 또 뭔가 이게 어떤 지역의 경우는 뭐 2등 한 사람이 이 단수 추천이 됐고 또 네. 어떤 지역은 여론조사에 좀 하위권에 있는 사람이 또 단수 추천됐고 이게 좀 잘 납득이 안 간다. 뭐 이제 이런 이의 제기를 김무성 대표가 쭉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바로 그냥 또 그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바로 그냥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 차원의 어쨌건 제2 요구였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도 바로 그냥 제2 요구를 반려키로 결정했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단칼에 그냥 날려버렸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당원당규 위반이나 이런 부분 김무성 대표가 문제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만장일치로 공관위원들이 결정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당 대표로서 어쨌건 김무성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 바로 뭐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맞받아치는 모양새를 가져가면서 좀 모양도 좀 험했고 과연 이 부분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그 부분이 지금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이 김무성 당대표 한동안 이제 무건을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동안 뭐 출판기념회에 가서 잠깐 뭐 이 봄이 아닌 것 같다. 꽃샘 추위를 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이 공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도 많이 이야기해왔지만 기준이 뭐냐. 결국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던진 것인데 또 격돌입니다. 또 격돌. 그렇죠. 네, 네,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무성, 이한구 이 두 사람 이번 공천 고비에 들어오면서 아주 견원지간이 됐어요. 그러게요.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마치 청와대나 친박계의 이중을 반영하는 듯이 보일 만큼 충분히 네. 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동 이후로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그때는 뭔가 뭐 결기를 보일 것 같지 않느냐 그러더니 그 뒤로도 계속 침묵 일관하더니 김무성 대표가 오늘은 아주 발끈했죠. 그런데 방금 소 국장이 뭐 어디 몇 군데 이렇게 쭉 네네. 뉴스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김무성 대표가 제기한 것 중에 몇 군데는 팩트나 근거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여론조사 2등 또는 3등 이하인 사람이 왜 단수 추천이 됐느냐. 어느 지역은 경합자가 있는데도 왜 이 사람만 이렇게 했느냐. 또는 이 사람들은 왜 불투명한 이유로 주관적인 이유로
밀어내느냐 이렇게 했고 바로 반격이 이어지는 것은 아까 설명하셨고요. 현재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공천의 최종 의결권, 최종 추이는 최고위원회의가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의장이자 뭐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이번 제7차 공천안에 대해서는 결재 못하겠다. 몇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고치지 않으면 네. 반려해서 바꾸지 않으면 나 사인 못하겠다. 네. 최종 결재권까지를 그럼 과연 행사할까? 아하. 글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오류가 있는 게 네네. 잠깐만요. 그래서 과연 많은 정치적 풍파를 저기 하면서까지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23일까지는 공천 작업 그렇죠. 뭐 대회를 네. 하니까 21일까지는 끝내야 하고 어쩌고 네. 하는 거고 여론조사라는 게 또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딱 한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 역시 갑론을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최근 이루어져 온 진행된 공천 작업에 대한 자기 나름의 발언권을 행사한 것이고 네. 한편에서는 또 김무성계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네. 모두 다 살아났고 해서 그냥 어필을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광윤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좀 네.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공천에 관한 최종 의결. 결정 권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아니고 최고위원회에서 제의 요구를 해도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결정을 하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들이 어쨌건 만장일치로 살리자 했지만 공천관리위원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그냥 예초 결정된 대로 공천 배제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공천 배제가 되는 구조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나중에 이제 등록하기 전에 이른바 대표 직인을 찍는 거. 네, 그렇죠. 여기서 내가 도장 못 찍어주겠다. 그 정말 얘기 했었죠. 예, 정말 그건데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추인이라는 가기는 게 어려운 거고. 아니 사실 대표의 그 날인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공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원회 즉 대표가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대표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제가 말했던 건 바로 그 부분을 말한 건데 과연 그것을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행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그러니까 여기 이 뒤따라 오늘의 붙는다. 기자회견은 이의 제기로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예견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상황까지 예. 공천장 하나 서류 중요하죠. 왜냐하면 당선되면 당선증을 선관위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근데 공천장을 당대표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정말 김무성 대표가 그럼 오늘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관위가 제대로 이걸 수습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도장 날인을 안 하겠느냐? 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얘기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보면은 이제 김무성 대표로서도 지금 뭐 김무성 대표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거든요. 지금. 리더십이 허물어졌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많이 나왔죠. 비박계 내부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도 뭔가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액션을 몰려 해줘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양이 그러니까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바로 그걸 맞받아치면서 당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위랄까? 이런 부분들을 이한구 위원장이 상당히 그냥 좀 우습게 해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네. 과연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어쨌건 새누리당에 대해서 상당히 저기는 뭐 대표가 말한 것도 그냥 공관위원장이 밀어버리네. 몇 분 만에 바로 그냥 아니요 해버리니까 네. 좀 모양이 험하죠. 자, 오늘 8차 발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당대표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바로 거기에 대한 반박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재호 의원을 포함한 친이계와 비박계 그리고 이제 친박계라고 하면 윤상현 의원 컷오프 됐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견됐던 결과였나요? 아니면 좀 이견이 있으셨나요? 예, 뭐 윤상현 의원 막말 정도를 넘어서서 뭐 심한 욕설인데 물론 네. 좀 취중이었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윤상현 의원의 공천 탈락은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네. 이 국회의원 만약에 품위 이런 네네네. 잣대가 이제 되졌죠. 뭐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뭐 취중에 한 거고 뭐 사과하고 이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공천을 주려고 했다가는 그 역풍이나 마이너스 효과가 네. 훨씬 클 거고 전체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랬던 것이고 이재호, 진영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바 누구랑 친하냐 또는 누구 눈밖에 낫느냐 낫으면 얼만큼 낫느냐 네. 이게 어제 이른바 뭐 새누리 공천 피바람을 한 줄로 요약하려면 그거 같은데 네.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꽤 뜻밖이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밖이라는 게 이른바 뭐 은평을 해서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씨 아저씨 그래서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네. 하는 이재호를 떨어뜨렸대서가 아니라 이재호를 떨어뜨리고 단수 추천된 사람에 저는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네. 누군가요? 네. 유일재 씨든가요? 네. 갑자기 이름이 제가 네네. 유씨는 확실한데 중국에서 중국 단동을 근거로 북한 내 뭐 인권 신장 운동 이른바 네네. 이런 걸 네. 강철 군화의 저자인 김영환 씨 등과 함께 네네네. 했던 그런 사람 같은 그룹입니다. 아, 이른바 뉴라이트라고도 할 수 그럼 이제 있죠.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분인데. 네네네. 그 뭐 하태경 의원과 비슷한 네. 과라고 생각하시면 네. 일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해는 빠르시겠습니다. 네. 물론 그 활동으로 인해서 뭐 옥고도 치르곤 네. 했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한때는 물론 또 NL 쪽에 경도됐던 과거에는 이제 운동파이기도 운동권 하고요. 청년이었고. 네네. 네. 우리가 지금 보아오는 일파의 사람인데 네. 변변한 또는 턱하니 내놓으면 알 수 있는 이력이나 직함 같은 건 없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이 사람을 단수 추천한 데에는 그만큼 의중이 확실하게 실린 것 아니냐. 청와대의 자문위원을 한번 역임한 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호 의원이 물론 당선 가능성, 경쟁력 이런 건 굉장히 높지만 네. 한석을 잃을 각오로 이재호를 쳐내고 들여 세울 만큼 의중이 실려 있다. 네. 이런 점에서는 그 단순한 한석 또는 한 명의 단수 춘천, 전략 공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진영 네. 등등 이른바 합리적인 의원이었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청와대와 좀 소원했던 사람들 여지없이 다 잘려 나갔죠. 네. 향후 앞으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 그리고 20대 국회의 초반 2년간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권부의 의지가 확실히 담긴 그런 공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네. 뭐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뭐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쪽에 은평을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인데요. 이제 유재길 후보군요. 네, 유재길 후보 맞습니다. 네, 소국장님 네. 지금 이 윤상현 의원까지의 컷오프, 이재호 의원, 뭐 진영 의원 얘기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어쨌건 뭐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당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이제 뭐 막말을 넘어선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뭐 사석에서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뭐 본인 스스로 불출마를 하든 아니면 공천에서 배제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지금 보면 특징이 이른바 친이계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뭐 임태희 전 비서실장, 강승규 전 의원 이런 친이계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이제 대거 낙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이제 권력 관계, 친박과의 권력 관계 속에서 총선 이후에 집권 4년차 부분을 조금 더 박 대통령으로서는 좀 더 친이 그룹을 많이 형성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공천 과정을 친박그룹.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이 좀 이렇게 관철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보니까요, 네. 제가 친박 윤상현 의원 한 명을 탈락시키면서 이 7명. 비박 7명 네, 1대 7로 날렸다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였는데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요, 핵심이 유승민계 의원이 뭐 거의 다 초토화됐습니다. 네, 가까운 사람 네. 7명 정도가 다 수도권, 대구. 그렇죠. 예, 그래 예. 문제는 지금 유승민 의원만 발표가 안 나고 있어요. 그게 참 곤혹스러운 게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원래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 원래는 논의를 그제라고 하고 했다가 어제라고 했다가 오늘까지 왔어요. 하루하루 계속 미뤄졌는데 넘어가고 있죠. 아마 오늘도 발표 안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죠. 네,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뭐 유승민 계라고 과거에 동교동계 상교동계 하듯이 계라고 할 만한 건 아니었지만 네네. 원내대표 할 때 원내대변인 했던 뭐 이종훈 의원이라거나 네네. 등등등 해서 가까운 사람 몇 또 있죠. 원내 수석 부대표였던 조혜진 의원도 네. 결국 탈락했어요. 가까운 사람들 67
일곱이 잘렸고 지금 한 2명 정도가 경선에 올라가 있긴 해요. 네네. 참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곤혹스러울 게 이른바 밖에서 볼 때는 자신의 수족이라고 할 만한 가까운 네. 사람들을 다 잘라놔 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유승민 의원은 공천을 받는다 한들 네. 체면이 있으겠습니까? 뻘쭘하게 가서 혼자 공천장을 받겠습니까? 네. 자기와 소원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건데 말이죠. 네. 그렇다고 뭐 정말 당 일각에 흘러나온 얘기처럼 차제에 유승민도 잘라버리자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기 들었던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대통령 리더십에 흠집이나 내는 사람이 무슨 의원이냐. 더군다나 TK의 핵심이라면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계속 무섭게 커간다면 그리고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다면 그건 역시 신경 쓰이는 것이니까 선거가 좀 힘들어지더라도 잘라버리자 하는 수도 있겠죠. 아마 네. 그런 경론일 테니까 지금 안 하고 있을 텐데 유승민 의원은 공천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뭐 결기 있는 정치인 그리고 뭔가 크게 어깨를 겹고 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이라면 자기와 가깝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은 마당에 자신도 그것을 반납하고 뭐 무소속 연대를 하든 어쨌든 간에 같이 고생을 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의원으로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 의원과 아닌 것은 천양지차니까 고민은 클 텐데 일단은 결과는 일단 지켜봐야겠죠. 네. 자, 이 보면요. 이 공관위 내에서도 물론 갑론을박 고민은 있었겠습니다만 이한구 위원장의 아까 결기, 의지는 뭐 어느 정도 읽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최고위 회의에서 논할 것이다. 네네. 그럼 최고위 회의가 끝나고 나올 것이다는데 지금 공관위, 최고위 다 유승민 이 뜨거운 감자를 놓고 난리예요. 소국장님 어떻게 좀 예언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새누리당 보면 뭐 사실상 공천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253개 지역구 중에서 250개를 했고 세 네. 곳이 남았는데 두 곳은 호남이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없고 결국 남은 게 이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을 네. 하나인데 지금 오늘 이한구 위원장이 좀 더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넘어가지 않을까 이 하루 결정이 이틀. 그렇게 보이는데 네. 지금 이렇게 뒤로 밀린다는 얘기는 유승민 의원이 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높아진다. 예,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뭐 이른바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에서 공천 배제했을 경우에는 네. 좀 여론이 신경 쓰이고 공천 배제를 안 하면 또 네. 뭐 대통령이 신경 쓰이고 이런 상황에서 경선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렇게 미뤄진다는 것은 어떻게든 공천 배제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자, 보이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께서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나누는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3부는 여기까지 하죠.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소종섭 국장님, 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여당 얘기 먼저 했는데요. 네. 유승민 의원의 이제 탈락 여부 혹은 뭐 생사 여부 그럼 내일이든 모레든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야당으로 가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도 공천 결과를 두고 말이 많아요. 지난주까지는 여야 대비 국민의당보다 새누리당보다 훨씬 이 혁신 속도가 빠르다. 네네. 물갈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좋은 측면으로 봤는데 자 김종인 대표 이해찬 의원 컷오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와 상의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공천과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다 보니까 해명에 나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더민주당 공천 같은 경우 보면 일단 뭐 그 김종인 대표가 그 상황을 정리해 가고 있고 나름대로 지지도가 그 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비해서 많이 오르고 안정화되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지만 최근의 공천 과정을 보면 이게 좀 너무 어떤 자의적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다 보면은 위험성이 좀 있다. 네. 이런 여론들이 좀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네. 예를 들면 이제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 물론 정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컷오프를 시켰지만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이른바 그 3선 이상 하위 50%를 대상으로 정밀심사에서 추가로 하겠다. 이런 부분에 해당도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쨌건 해당이 안 되는데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한마디로 그랬죠. 날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른바 문재인 대표와의 뭐
밀약설 뭐 여러 가지 온갖 소문들이 많이 났잖아요. 뭐 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 네. 등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종인 대표가 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네. 했죠.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 질문이 나오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무슨 상의를 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적은 2달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해찬 의원 공천 배제와 그 전에 이제 통화는 한 적이 있지만 네. 그 공천과 관련해서는 어쨌건 더 얘기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김종인 대표가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답변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이른바 김종인 대표를 움직이는 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무성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몇몇 의원들 이름도 나오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문재인 대표와의 어떤 나름대로의 뭐라고 할까요? 이 협력, 밀약 뭐 이런 속에서 현재 이 공천 배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면서 나는 나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 내가 결정을 하지 누구에 의해서 조종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이런 강한 의지를 오늘 보였죠. 자, 지금 여야 모두 공천의 기준이 뭐냐? 이 네. 지지층에서부터 막 이런 이제 불만과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김종인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쭉 잘 가다가 중간에 정청래 의원 탈락부터 좀 역풍이 일기 시작하더니 이해찬 의원 탈락에서는 아주 이 역풍이 커졌고 그렇죠. 지금은 또 좀 이렇게 아주 어수선해지는 분위기예요. 이강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김종인 대표의 캐릭터 네. 뭐 이런 걸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유하자면 긴급한 구조 요청을 받고 급히 달려와준 근데 명의라고 소문난 왕진 의사. 아하. 네. 저는 비유 그렇게 말하고 좋습니다. 싶어요. 네. 네. 그것도 꽤 의료 시설이 부족한 조금 뭐 산골 마을 뭐 그렇게 네. 설정하면 네. 더 열악한 연상이 환경에 되겠죠. 와서. 예. 그래서 환자를 나한테 맡겼으면 전적으로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네. 그리고 우리 병원에 가면 수술방 문 닫으면 환자 가족들은 밖에서 복도에서 초조하게 담배 피고 왔다 갔다 서성이고 걱정만 하고 잘 되기를 바랄 따름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 거고 또한 또 이런 비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판판이 지기만 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이 사람 저 사람 써도 안 되니 네. 모셔왔는데 히딩크가 왔어요. 인딩크가 왔어요. 히딩크. 네. 예. 그러면 히딩크는 다 무시했지 않습니까? 네. 뭐 연고대 라인이 어떻고 파벌이 어떻고 그런 거 다 그렇죠. 없고 체력을 길러라. 정신력 이런 거 말고 기초부터 하자. 네. 그래서 처음에 별로 스코어 안 좋았지만 신경 안 쓴다고 했고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뭐 배짱인지 카리스마인지 지내놓고 보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이제 모든 게 좋게 해석되지만 그렇죠. 결국 밀고 나가서 자기 스타일의 뭐 축구도 했고 상당한 결과도 낸 거 네. 아닙니까? 초기 별명은 또 5대 0이었어요. 네네. 김종인 대표는 아마 그런 명의 소리 듣는 왕진 의사거나 히딩크라고 본인을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새누리당에서 이재호 의원을 잘라낸 것과 이해찬 의원을 잘라낸 것은 뭐 명망가나 그런 거에선 비견될지 모르지만 비중 그다음에 전통적 지도층 아까 우리 앵커께서 뭐 네. 다시 또 집도끼 산토끼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커다란 거죠. 특히 친노무현 정서를 갖고 있고 노무현의 정신을 유지를 계승해서 발전시키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찬 전 총리가 네. 갖고 있는 상징성 같은 것은 적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무슨 확실하고 참신한 저 사람을 후임으로 내세우려고 그랬나 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뭐 본인이 경쟁력이 있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하니까 필리버스터 국면을 중단하면서 좀 흔들렸던 지지도 이런 것들을 바로 통합 국면으로 바꿔치면서 확 틀어잡더니 네. 공천을 중반 후반까지는 잘 해온 편이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정청래부터 한 3, 4일 전부터 이러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그냥 김종인 대표가 더 이상 뭐 강압으로 누른다고 반발이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네. 한 4 내지 5%포인트의 지지율 하락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중에 상당 부분이 나타났고. 정의당으로 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전략투표 차원에서 다시 이것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갑롯을박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 여야의 공천이
결과에 관계없이 굉장히 이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른바 제왕적 공천 이런 부분의 폐해들이 많이 지적이 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만들고 그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하자라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제도적인 틀을 갖추는데 그동안 여야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더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여야 다 이 짜르에 의한 공천 비슷하게 짜르. 그야말로 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후보 될 사람들이 어떤 정말 지역의 주민들, 유권자들을 어떻게 표를 얻을까, 마음을 얻을까 보다는 지금 같은 이러한 공천이라면 결국 또다시 이른바 실력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문화가 다시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바 더민주당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한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부분도 어느 네. 정도의 그러한 기본적인 틀 안에서의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이어야 되는데 네. 이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정무적인 판단이라면 이번이 결과가 좋다고 해도 또 다른 당대표가 와서 이러한 식의 공천을 하게 된다면 과연 글쎄 이것이 그동안에 그렇다면 계속 문제제기 됐던 그러한 공천 폐해라는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럼 여야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저는 충분히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주 원론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천이라는 게 권력 재편기거든요. 그래서 권력 투쟁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임을 얻으려면 공정성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누구도 부인키 어려운 객관적인 원칙 한둘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여전히 짓밟혀 버렸다. 그런 점에서 정치 퇴행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 공천에서 완벽하고도 객관적인 무슨 실험실의 증류수 같은 것은 원칙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여나 야나 권력 투쟁의 그냥 아무런 완충 장치 없이 마치 실험실에서 화학약품 반응시키듯이 쾅 부딪혀가지고 소란이 나고 일부 폭발이 일어나니까 이번 공천이 특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잡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선거구 획정 늦어지고 4.13 총선의 날짜는 맞춰야겠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초치기로 계속 일어나게 되고 무슨 경선 같은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네. 그런 허덕거림, 빈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우리 이강윤 평론가께서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빠졌다 이런 말씀하셔서 일부 소폭 빠졌다고. 네네네. 그런 그런 말이 저희가 있었죠. 이제 이 선거 기간 돌입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민감해서 데이터를 하나 밝혀야. 참조로 말씀드릴게요. 예. 가장 최근에 이 RN서치가 이제 조사한 겁니다. 13일에서 15일 사이 3일 동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천 과정이 들어 있는데 네. 전국의 남녀 성인 1,026명 그리고 이제 이 유무선 RDD 방식으로 전체 응답률은 3.9%였고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이 오차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일주일 사이에 3.3%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락한 것은 이제 맞는 추세를 말씀하신 걸로 전제하고 자, 그렇다면요. 이 국민의당 우리가 계속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다뤘잖아요. 근데 오늘 드디어 공천. 네, 한 명이 더 가서 일단은 원내 교섭단체 일단 구성 됐죠. 요건이 됐습니다. 예. 바로 이 정호준 의원, 네. 아버지 정대철 의원은 이미 가 있고.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들 현역 정호준 의원이 간 건데 탈락하면서 이제 탈당하고 이적을 한 거예요. 이 임내연 의원이 탈당하지 않는다면 네. 컷오프에 걸렸으니까 예. 현역 컷오프 한 명 됐습니다. 교섭단체를 유지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국장님? 뭐 일단 정호준 의원이 합류하면서 20석 원내 교섭단체 됐죠. 그래서 이달 3월 28일까지 그 3월 28일이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날 아닙니까? 네. 그날까지 20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73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안 됐을 때보다 46억 원을 더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서는 앞으로 이제 본격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전에 들어갈 때 이 46억 원의 차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거죠. 결국은 예산은 큰 한숨을 돌리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차가 달리는 것처럼 일단 네. 자금이 뒷받침돼야 각종 홍보라든지 TV 연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단지 어쨌건 17일 날이죠. 임내연 의원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느냐 그런 부분도 변수고 지금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무소속 출마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또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는 현역 의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변수가 앞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일단 당 차원의 야권 연대는 거의 물 건너간 것으로 네. 지금 그동안 뭐 어렵다고 주장하던 봐야죠. 천정배 대표도 얘기한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면 남는 궁금증이 지금 이 상임 선거대책위원장까지 사퇴한 김한길 의원의 거치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게 어제 오늘 사이는 조금 오리무중 비슷하게 네. 별 안테나에 안 잡히죠. 네. 야권 통합 김종인 대표에 의해서 촉발되고 쭉 내홍 막 당이 흔들리고 깨질 직전까지 갔던 그렇습니다. 통합에서 이제 연대로 넘어오면서 그 네. 과정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상처를 크게 입은 사람은 역시 천정배 공동대표 같고요. 네. 별다른 뭐 없이 거의 백기투항식으로 다시 그냥 슬그머니 들어갔으니까. 문제는 지금 뭐 몸값 46억 원짜리라고 할 수도 있는 정호준 의원이 가서 이제 요 네. 교섭단체는 불안하게는 이루었지만 만약에 김한길 대표가 최종적으로 끝까지 당 차원의 연대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계속하면은 힘든 거 아니겠어요? 네. 힘들다. 그래도 당을 나오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데다가 공천 관계도 지금 더민주당에서 그쪽에 공천을 했고 그리고 천정배와 김한길이 똘똘 뭉쳐서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거나 네. 견인해내더라도 될까 말까 했는데 네. 천 대표가 도중에 이탈을 해버리니까 아주 대놓고 뭐 김한길 의원이 뭐 이런 게 있냐 뭐 이렇게 말을 네. 하던데 김한길 의원이 그리고 연대라는 게 말이에요. 통합하고 연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클래스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네네. 통합은 뭐 그야말로 그냥 두 개 딱 하나를 합쳐가지고 카리스마 있는 누가 지도하는 건데 연대는 서로 고집을 할 때 대립할 때 그것을 중재하거나 또는 꾸짖거나 권위 있게 뭘 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게 네. 이제 겨우 여론조사 수치라는 건데 그런 네. 점에서 당대당 차원의 연대는 이미 물 건너갔고 후보들 간에도 질서 없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짧게 남았지만 이 얘기는 좀 다뤄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당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1야당 얘기했고 새롭게 생긴 신당 얘기를 다 훑어봤는데 이 세 당이 일려 다야 구도로 싸우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또 엄청난 변수가 나오는 게 여야 모두 이 칼질이 엄청나지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중진 거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선 의원들이 다 지금 탈당하는 러시가 여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너도 나도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저기 제가 오후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윤상현 의원은 친박 의원 아닙니까? 본인이 자업자 득으로 이제 컷오프가 됐다, 탈락이 됐다 하더라도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사적인 이제 취중 이야기 때문에 근데 불출마하거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백의종군 하겠지 했는데 무소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여야에서 지금 쏟아져 나온 무소속들 이번 총선의 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변수가 되죠. 지금 구도가 특히 이제 결국은 수도권 문제일 텐데 다른 네. 지역들보다도 이른바 애초에 일여 다야 구도였는데 지금 다여 다야 구도로 변해가고 있죠. 네. 특히 저는 새누리당의 상당한 그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 부분이 특히 네. 수도권에서 지금 보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뭐 윤상현 의원은 글쎄 윤상현 의원이 과연 뭐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좀 뭐 의문인데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주호영 진영 의원. 의원, 네. 뭐 또 안상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이러한 이 수도권 쪽에서 이제 새누리당의 분열, 이 새누리당에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현실화되고 있죠. 네. 그럴 경우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한 오히려 이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는 표보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분열돼서 나오면 표가 더 많이 갈라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자, 다여다야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자, 이강윤 평론가님. 게다가 1분 정리 하나만 더 해주세요. 붙이자면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박근혜 당시 예전에. 의원의 말이었죠. 그렇죠. MB계에 의해서 공천 학살이라는 것을 당한 이후에 친박연대 결성해서 맞습니다. 그때 13석인가 석권하고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는데 살아서 이번에도 돌아왔죠. 네, 이번에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느슨한 연대체라도 이름 하나 달고 뭐 친유승민 연대 이렇게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파괴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수도권과 특히 대구 지역에서의 무소속으로 나올 사람들의 면면 그리고 그들의 파괴력 여부 이것이 선거 한 달 남겨두고 갑자기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지금 이제 여당 무소속이긴 했지만 또 야당도 뭐 이해찬 의원을 포함해서 그럼요. 무소속 출마 이해찬, 가능성이 많아요. 윤상현, 이재호, 주호영, 안상수, 김태환 등등이 네. 지금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다음 주면 공천이 어느 정도 완료될 테니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